어느 한 상견례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어디서 잘난 척이야? 가난한 과부 주제에. 이거 먹고 우리 아들한테서 당장 떨어져 이 꺼머리들아. 예비 시어머니 강복자가 들고 있던 지폐 뭉치를 예비 사돈의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돈이 허공에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죠. 돈세례를 맞은 신부 측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폐가 뺨을 스치고 어깨 위로 떨어졌지만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죠. 자신이 방금 돈을 던진 그 여자가 누구인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건지 강복자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던진 그 지폐가 자신의 인생 전부를 앗아갈 거라는 것도요.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늦은 오후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단독주택가, 그중 한 집의 거실에서 박혜숙은 오래된 찻잔을 천천히 닦고 있었습니다. 찻잔에 새겨진 작은 금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죠. 40년은 좋게 된 물건이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던 해 시장 골목 그릇 가게에서 함께 골랐던 것이었습니다. 맞은편 소파에는 딸 윤민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죠. 29, 꽃다운 나이의 민주였지만 그 얼굴엔 설렘보다 긴장이 더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뭐 입고 가실 거예요? 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62의 나이가 무색하게 단정한 자태였지만 그 눈빛 속엔 세상의 풍파를 겪어온 깊이가 담겨 있었죠. 민주야. 혜숙이 나직이 불렀습니다. 돈이라는 건 말이다. 안경과 같아서 그걸 끼고 보면 사람의 진짜 알맹이가 보이질 않는단다. 민주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혜숙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늘고 고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마디마디가 굵고 손바닥엔 세월이 새긴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엄마가 처음 장사를 시작한 게 24살 때였어. 대문시장 구석에서 국밥 한 그릇을 2,000원에 팔았지. 혜숙의 목소리가 아득해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사고를 고았어. 손이 퉁퉁 붓고 겨울엔 동상이 터져서 피가 났지. 그때 엄마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있었단다. 같은 시장 상인들 중에서도 국밥집 아가씨라고 말을 놓고 반말하는 사람들. 민주는 말없이 엄마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거친 손마디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읽어내려는 듯했죠. 그런데 말이다. 혜숙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사업이 커지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달라지더라. 예전엔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사장님, 사장님 하면서 비위를 맞추려 들었어. 어떤 사람은 예전에 자기가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 못하더구나. 나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야. 혜숙은 찻잔을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사람들은 배경이 보이면 본 모습 대신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준다는 걸. 내 앞에서 천사처럼 구는 사람이 돌아서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 민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상견례에서 우리 형편을 숨기자는 거예요? 혜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친구 이름이 태준이라고 했지? 그 집안이 바른식품이라는 회사를 한다고 들었어. 꽤 잘 산다면서? 네, 식품 유통 쪽으로 사업이 크다고 했어요. 태준이는 거기서 실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혜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주야, 그쪽에서 우리 배경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것 같니? 분명 최고의 모습만 보여주려고 할 거야. 예의 바르게 굴고
친절하게 대하겠지. 하지만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해숙이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엄마는 너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길 바라는 거야.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이 정말로 너를 사람으로서 존중하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걸 보고 있는지. 다른 거라면요? 배경이지. 돈이나 집안, 그런 것들 말이야. 해숙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세상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것만 보는 이들이 있단다. 그런 사람들은 너가 뭘 가졌느냐에 따라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오늘은 굽신거리다가도 내일 너가 빈손이 되면 발로 차버리는 거야. 민주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태준을 2년 가까이 만나왔지만 정작 그의 부모님은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준이는 늘 우리 부모님은 바쁘셔서라며 만남을 미뤄왔었죠. 엄마, 근데 태준이는 진심인 것 같아요. 저한테 늘 잘해줬거든요. 해숙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태준이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 하지만 민주야,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란다. 시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떤지에 따라 너의 평생이 달라져. 해숙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 사람을 볼 땐 그 사람의 본성을 봐라. 좋은 옷을 입었는지, 좋은 차를 타는지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라고. 민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민주가 20살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 투병 끝이었죠. 하지만 그 가르침만큼은 해숙이 늘 되새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내일 상견례에서 가난한 척 하자는 게 아니야. 그저 우리는 그냥 평범한 모녀로 가자는 거야. 엄마가 사업을 한다. 그 정도만 알게 하렴. 우리 집이 어느 정도인지, 엄마가 뭘 하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 없어. 민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태준이네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긴 했거든요. 해숙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만약 그분들이 진심으로 좋은 분들이라면 우리가 뭘 가졌든 상관없이 너를 예뻐해 주실 거야. 하지만 만약, 해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만약 우리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다면 그건 절대로 네 탓이 아니야. 그 사람들의 그릇이 그만큼인 거지. 그런 집안에 내 딸을 보낼 순 없어. 창밖에 노을이 마지막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민주야, 엄마는 널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너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너는 그 어떤 집안에 가도 부끄럽지 않은 아이야. 다만 그쪽에서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는지 없는지 내일 확인해 보자꾸나. 민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내일 잘해볼게요. 해숙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녀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시험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해숙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고요하게 빛났습니다. 그 눈빛 속엔 딸을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내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해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해숙은 드레스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널찍한 공간에는 고급 정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보석함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죠.
누가 봐도 평범한 살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해숙의 손은 화려한 옷들을 지나쳐 구석에 박혀있던 낡은 회색 정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옷이었습니다. 어깨 라인이 살짝 낡았고 단추도 요즘 유행과는 거리가 멀었죠. 하지만 해숙은 그 옷을 거울에 비춰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구나. 민주가 드레스룸 문 앞에 서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는지 눈가에 옅은 그늘이 져 있었죠. 엄마, 정말 그 옷 입고 가실 거예요? 해숙이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상하니? 이상한 게 아니라 저쪽 집안도 사업한다는데 이렇게 가면 너무 무시당하지 않을까요? 민주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태준에게 들은 바로는 그의 부모님은 꽤나 체면을 중시하는 분들이라고 했거든요. 명품을 좋아하고 외제차를 몰며 사는 집도 고급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해숙은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에메랄드 목걸이, 고급 시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해숙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서랍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평범한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굵지도 않고 보석이 박힌 것도 아닌 그저 수수한 반지였죠. 이건 네 아빠가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사준 거야. 그때 우린 정말 가진 게 없었지. 이 반지가 우리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어. 해숙이 그 반지를 손가락에 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 반지 사주면서 그랬어. 여보, 언젠간 더 좋은 걸 해줄게.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 가셨어. 민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해숙은 딸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주야,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해줄게. 해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젯밤의 부드러움과는 다른 서늘하고 명확한 어조였죠. 예비시댁에서 우리 배경을 알면 그들은 천사의 가면을 쓰고 나올 거다. 친절하게 굴고 예의 바르게 대하겠지. 하지만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보려면 우리 배경을 숨겼을 때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야 해. 그러니까 일부러 못 사는 척 하자는 거예요? 아니, 가난을 연기하자는 게 아니야. 해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평범함으로 가자는 거지. 특별히 잘 살지도 특별히 못 살지도 않는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말이야. 그래야 그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거든. 민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의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반려자를 고르는 건 네 평생의 안목을 시험하는 거야. 해숙이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의 그릇을 잴 거다. 그게 아빠가 너에게 바랐던 진짜 사람 보는 법이기도 하고. 민주는 엄마의 눈빛에서 단단한 결의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죠. 평소에는 따뜻하고 자상하기만 한 엄마였지만 이런 순간에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저도 준비할게요. 민주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 즐겨 입던 명품 원피스들을 지나쳐 가장 단정한 흰색 셔츠와 검정 슬랙스를 꺼냈습니다. 귀걸이, 목걸이, 팔찌도 모두 빼고 작은 진주 귀걸이 하나만 남겼죠. 거울 앞에 선 민주는 낯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함을 벗어던진 모습이 오히려 깔끔해 보였습니다. 문득 이 모습이 진짜 자신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야, 준비됐니? 해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가 거실로 나오자 역시 수수한 차림의 엄마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오랜만에 버스 타볼까? 민주가 살짝 놀랐습니다.
버스요? 택시라도 부를까요? 아니, 버스면 돼. 어차피 약속 장소가 버스로도 금방 가더라고. 해숙은 작은 손가방 하나만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두 모녀는 나란히 정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른 아침의 거리는 한산했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느끼지 못했을 바람의 감촉이 오늘따라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민주가 먼저 올라탔고 해숙이 뒤따랐습니다. 오랜만에 타는 버스였습니다. 해숙은 손잡이를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버스가 약속 장소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고급 레스토랑과 명품 매장들이 스쳐 지나갔죠. 해숙은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주의 새로운 가족분들이 좋은 분들이시기를. 민주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에는 태준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죠. 민주야, 오늘 잘 부탁해. 우리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신 편이긴 한데 잘 될 거야. 까다롭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옆에 앉은 엄마의 단단한 옆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엄마가 옳다고 했으니 분명 옳을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계시잖아. 버스가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고급 한정식 집의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죠. 해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버스 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며 거친 브레이크 소리를 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 바로 앞이었죠. 해숙이 먼저 내렸고 민주가 뒤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검은색 외제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정류장 옆에 멈췄습니다. 윤기나는 차체가 햇빛을 받아 번쩍였죠. 운전석에서 내린 건 6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민주의 예비 시아버지 김판수, 바른식품의 대표였습니다. 조수석에서는 화려하게 치장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민주의 예비 시어머니 강복자. 금색 귀걸이가 햇빛에 번뜩였고 손목에는 굵직한 금팔찌가 여러 개 감겨 있었죠. 손가락마다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목에는 커다란 보석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는 32의 청년이 내렸습니다. 김태준, 민주의 남자친구였죠. 그는 민주를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주야, 왔구나. 민주가 미소를 지으며 태준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강복자의 날카로운 시선이 해숙을 후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마치 물건을 검수하듯 천천히요. 낡은 회색 정장, 수수한 손가방, 그리고 방금 전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 강복자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어머, 버스 타고 오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해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날씨가 좋아서 걷고 싶었습니다. 강복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금장 귀걸이를 매만지며 남편 김판수에게 속삭이듯 말했죠.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일부러 해숙에게 들리게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에 차도 없이 버스라니. 남 부끄럽네, 정말. 민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해숙이 딸의 손을 가볍게 잡아 진정시켰습니다. 김판수는 해숙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곧 해숙의 낡은 정장과 수수한 차림으로 옮겨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모습까지 떠올리자 김판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죠. 설마 내가 헛것을 봤나 보지. 자기가 아는 사람이 버스를 타고 이런 평범한 차림으로 다닐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의 머릿속에서 해숙은 그저 가난한 예비 사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에이, 아닌가 보네. 김판수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해숙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한정식 집을 향해 걸어갔죠. 강복자가 그 뒤를 따르며 해숙 모녀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 정도 수준의 집안과 사돈을 맺어야 하나라는 불만이 가득했죠. 태준이 민주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야, 미안. 우리 엄마가 좀 그래. 신경 쓰지 마. 민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들어가자. 해숙은 조용히 걸으며 앞서가는 김판수 부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복자는 걸으면서도 연신 자신의 명품 가방을 과시하듯 들어 보였고 김판수는 고개를 뻣뻣이 세운 채 거들먹거리며 걸었죠. 해숙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금세 온화한 미소로 바뀌었죠. 아직은 참을 때였습니다. 아직은 그들의 본 모습을 더 봐야 했으니까요. 한정식 집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문을 열어주었죠. 강복자가 직원에게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예약한 방으로 안내해요. 제일 좋은 방으로 해놨을 거 아니야?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가장 안쪽의 넓은 룸으로 들어갔죠.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였고 실내는 고급스러운 한옥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강복자가 먼저 상석에 앉았습니다. 김판수가 그 옆에 앉았고 태주는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죠. 해숙은 딸 민주 옆에 조용히 앉았죠. 김판수가 팔짱을 끼며 해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뭐 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우리 태준이한테 얼핏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해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뭐 어떤 사업인데요? 김판수의 목소리에는 시큰둥함이 묻어났습니다. 버스 타고 온 사람이 무슨 대단한 사업을 하겠냐는 듯한 태도였죠. 유통 쪽입니다. 유통? 아, 그래요? 김판수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우리 바른식품도 유통이긴 한데 규모가 꽤 되거든요. 백화점에도 납품하고 대형마트에도 들어가고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바른식품 모르시려나? 해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강복자가 자랑스럽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바른식품이 해온 백화점에도 들어가 있어요. 해온 백화점 아시죠? 거기 지하식품관에 우리 반찬 코너가 있다고요. 해숙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죠. 그녀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유지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대단하시네요. 민주는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지 않아 하셨던 저들의 본성이 보일 것만 같았습니다. 강복자가 찻잔을 들며 해숙을 흘겨보았습니다. 근데 유통사업 하신다면서 차도 없으세요? 사업하는 사람이 버스 타고 다니면 거래처에서 무시당하지 않아요? 해숙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버스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상 구경도 되고요. 강복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죠. 세상 구경이라. 참 소박하시네요. 해숙은 그 비웃음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 속에는 차가운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음식이 하나둘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전체 요리와 제철 나물들이 테이블을 채웠죠. 하지만 강복자와 김판수의 관심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로지 해숙과 민주를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면접관이 지원자를 심사하듯 위에서 내려다보는 눈빛이었죠. 김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아가씨는 뭐 하는 사람이야? 우리 태준이한테 대충 들었는데
백화점에서 일한다고? 민주는 아가씨라는 호칭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VIP 라운지? 김판수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뭐야? 사무직 아니었어? 고객 응대 업무입니다. VIP 고객분들께서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에요. 강복자가 찻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룸 안에 울렸죠. 뭐? 고객 응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수발이나 드는 애란 소리잖아. 민주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수발이라기보다는 서비스 전문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전문직? 강복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예쁜 말로 포장했네. 결국 손님들 비위 맞추는 일 아니야? 급이 너무 안 맞네, 정말. 우리 태준이는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실장까지 달았는데 며느리감이 고작 수발드는 애라니 명문대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거짓말 아니니? 민주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해숙은 딸의 떨리는 손을 보며 가슴이 아려왔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이들의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더 봐야 했으니까요. 김판수가 팔짱을 끼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무직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먼. 사무직이면 뭐라도 쓸모가 있을 텐데. 쓸모요? 민주가 되물었습니다. 김판수가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바른식품이 백화점 여러 군데 납품하거든. 사무직이면 백화점 내부 정보라도 좀 빼올 수 있을 거 아니냐? 어떤 브랜드가 잘 나가고 어떤 자리가 좋고 그런 거 말이야. 근데 VIP 라운지에서 손님 시중이나 든다? 아무 쓸모도 없는 일을 하고 있었구먼. 시집 오면 그냥 일 관두고 집안일이나 해야겠네. 해숙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며느리를 사업도구로 이용하려는 속셈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죠. 결혼을 통해 사람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이용 가치를 따지고 있었습니다. 민주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VIP 라운지는 사람을 대하는 가장 정직한 곳이에요. 누가 진짜 품격 있는 분인지, 누가 겉만 번지르르한 분인지 그곳에서 다 보이거든요. 순간 룸 안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주의 말이 마치 김판수 부부를 겨냥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강복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뭐야, 이 애가 지금 우리를 가르치려 들어?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강복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쨌든 마음에 안 들어. 시집 와서 뭘 해먹겠다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할 줄 알아? 해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주는 집안일도 잘합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직접 가르쳤거든요. 강복자가 해숙을 흘겨보았습니다. 직접 가르쳤다고요? 아, 맞다. 남편분이 안 계시니까 혼자 다 하셨겠네. 근데 그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애비 없이 큰애가 얼마나 제대로 배웠겠어요? 그 말에 민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참았던 감정이 올라오려 했죠.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모욕하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숙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태준이 민주를 힐끗 쳐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주야, 너가 좀 참아. 우리 부모님이 원래 좀 그래. 결혼하고 나면 나아질 거야. 민주가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실망이 서려 있었죠. 부모님의 무례함을 말리기는커녕 자신에게 참으라고 하다니요. 태준아, 너는 이게 괜찮아? 태준이 눈을 피했습니다. 뭐가?
그냥 어른들 말씀이잖아. 원래 상견례가 다 이런 거야. 좀 불편해도 웃으면서 넘겨. 민주의 가슴에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인연을 만나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죠.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알던 태준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다정하던 사람이 부모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판수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집안에 시집 오려면 각오 단단히 해야 할 거야. 바른 식품이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거든.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까지 전국에 납품하는 회사야. 앞으로 더 커질 거고 그런 집안 며느리가 되려면 품위가 있어야지. 강복자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품위. 근데 오늘 보니까 좀. 글쎄요. 그녀의 시선이 해숙의 낡은 정장을 훑쳤습니다. 옷도 그렇고 버스 타고 오신 것도 그렇고 솔직히 좀 창피하더라고요. 아까 식당 직원들이 우리 쳐다보는 눈 못 보셨어요? 어머, 저 사람들 버스 타고 왔대 이러고 있었다고요. 해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랬군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복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감사는요. 앞으로는 좀 신경 쓰세요. 어디 가서 우리 사돈이라고 할까봐 걱정이네요. 민주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엄마한테 왜 그러세요? 옷이 낡았다고 사람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태준이 다급하게 민주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주야, 그만해. 어른들한테 대들면 어떡해. 대드는 게 아니라 너무하잖아. 그래도 참아. 나중에 내가 다 해결할게. 태준의 말에 민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죠. 해숙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라는 남자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무례함을 방관하는 것도 모자라 민주에게 참으라고 강요하는 비겁한 사람이었죠.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민주는 평생을 혼자 외롭게 지낼 것이었습니다. 이 집안은 안 되겠구나. 해숙의 마음속에서 이미 결론이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법이니까요. 강복자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고급스러운 봉투 하나였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예단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그녀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해숙은 그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복자가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명품 브랜드 이름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죠. 가방, 시계, 보석, 의류. 하나같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이게 예단 리스트예요. 강복자가 종이를 해숙 앞으로 밀었습니다. 마치 계약서에 서명하라는 듯한 태도였죠. 우리 태준이가 장남이니까 예단도 제대로 받아야죠. 여기 적힌 대로 준비해 오시면 돼요. 해숙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훑어보는 그녀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가방만 3개, 시계 2개, 목걸이와 반지 세트, 그리고 현금까지. 합치면 억 단위가 훌쩍 넘는 금액이었죠. 이건 좀 과하지 않나요? 해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결혼 혼수로는 너무 과한 것 같네요. 불필요한 사치품들보다는 차라리 아이들이 시작할 집이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서로 도와주는 게 어떨까요? 순간 강복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세 불그락푸르락해지기 시작했죠. 뭐라고요? 과하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과해요?
우리 집안 수준에서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다른 집들은 이것보다 더 받아요. 해숙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집이 어떻든 저는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해주고 싶습니다. 명품 가방이 평생을 함께하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뭐라는 거야, 이 사람이. 강복자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그릇들이 덜컹거렸죠. 이래서 애비 없는 애들하고 결혼시키지 말라는 거야. 그 말에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주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죠.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강복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앙되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준이 맞아야 대화가 될 거 아니야? 가르쳐줄 남편이 없으니까 이런 기본도 모르는 거 아니야? 남편이 뭘 했길래 이 모양 이 꼴로 살아? 제대로 된 가장이었으면 생전에 이렇게 교육을 했겠어? 해숙의 손가락이 찻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죠. 남편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김판수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남편 복도 없었나 보네. 어쩐지 딸도 변변한 직장 하나 못 다니더라니. 태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태준아. 태준이 민주를 힐끗 쳐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주야, 그냥 참아. 엄마가 좀 흥분하셨어. 나중에 내가 잘 말씀드릴게. 참으라고? 지금 돌아가신 우리 아빠 욕하는 거 안 들려? 그래도 어른인데 어떡해. 일단은 넘어가자.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태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게 진짜 태준이었는지도 몰랐죠. 강복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울긴 왜 울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아버지가 제대로 된 사람이었으면 이 집안이 이 꼴이겠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깡! 맑고도 서늘한 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숙이 들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은 것이었죠. 모든 시선이 해숙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온화함은 온데간데였고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서려 있었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강복자가 순간적으로 말을 멈췄습니다. 김판수도 입을 다물었죠. 알 수 없는 위압감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평범한 과부라고 생각했던 여자에게서 상상도 못한 기세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강복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러설 수 없었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뭐야, 왜 그렇게 쳐다봐? 강복자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신의 명품 가방을 열었죠. 그 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수표와 지폐 뭉치를 움켜쥐었습니다. 어디서 잘난 척이야? 가난한 과부 주제에. 그녀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휘둘러졌습니다. 파사삭? 지폐들이 해숙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몇 장은 뺨을 스쳤고 몇 장은 어깨 위로 떨어졌죠. 나머지는 바닥으로 나풀거리며 흩어졌습니다. 이거 먹고 우리 아들한테서 당장 떨어져. 이 거머리들아. 강복자가 발을 동동 구르며 악을 썼습니다. 민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긴 뭐야. 너희 딱 봐도 돈 때문에 우리 집 아들한테 붙은 거잖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김판수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잖아.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건 본인들도 알 거 아니야. 태주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만 만지작거리며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죠. 사랑한다고 말했던 여자와 그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순간에도 그는 침묵했습니다. 해숙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스친 지폐도, 어깨 위에 떨어진 지폐도, 바닥에 흩어진 지폐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흩날리는 지폐 너머로 강복자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 눈빛이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해숙이 천천히 옆을 돌아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민주가 보였죠. 해숙은 딸의 떨리는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민주야, 엄마, 앉으렴. 민주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해숙이 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민주야, 엄마는 딸 인생에 5점을 남기는 꼴 도저히 못 보겠구나. 해숙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이런 분들을 네 부모로 섬기며 평생 고개 숙이고 살게 할 순 없어. 내 생각은 정해졌는데 네 뜻은 어떠니? 민주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바라보았죠.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남자를요. 태준아, 민주가 불렀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죠. 너는 할 말 없어? 태준이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그의 시선은 민주와 부모 사이를 오갔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다시 숙였습니다. 민주의 눈에서 마지막 빛이 꺼졌습니다. 알겠어. 민주가 해숙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엄마랑 같은 생각이에요. 해숙이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김판수 부부를 향해 고개를 돌렸죠. 온화함은 사라지고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들으셨죠? 해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혼사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강복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없던 일로 해? 그쪽에서? 오히려 고맙네. 우리도 이런 집안이랑 사돈 맺기 싫었거든. 해숙은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담담하게 이어갔죠. 사람의 가치를 고작 지폐 몇 장으로 가늠하는 천박한 분들에게 내 귀한 딸을 맡길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해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지폐를 밟고 지나가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아, 오늘 당신들이 던진 건 돈이 아니라 당신들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해숙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 오만의 대가가 얼마나 매서운지 머지않아 뼈저리게 알게 될 겁니다. 김판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 웃기시네.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 뭘 어쩌겠다고. 큰 소리는. 해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주의 어깨를 감싸 안고 꼿꼿한 자세로 룸을 나섰죠. 문이 닫히자 강복자가 킬킬 웃었습니다. 어머, 저것 봐. 가난한 게 죄는 아닌데 허세는 또 죽을 때까지 못 버리나 봐. 대가가 매섭다니 웃겨서 배꼽 빠지겠네. 김판수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별 미친 사람 다 보네. 됐어. 저 집안 아니어도 며느리감은 널렸으니까. 태주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요.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방금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곧 다가올 폭풍의 크기가 얼마나 거대한지를요. 한정식 집 밖으로 나온 해숙과 민주는 아까 내렸던 버스 정류장 앞에 섰습니다. 민주의 눈가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숙이 손수건을 꺼내 딸의 볼을 닦아주었죠. 민주야,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민주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서러움이 묻어 있다는 걸 해숙은 알고 있었죠. 미안하다, 민주야.
엄마가 더 일찍 끝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고마워요. 저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숙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이제 다 끝났어. 저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마. 해숙은 민주를 달래며 낡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 하나가 나왔죠. 겉보기엔 평범한 폰이었지만 그 안에 저장된 연락처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해숙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비서. 그 순간 해숙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딸을 다독이던 따뜻한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차분하면서도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였죠. 마치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명령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문 앞으로 차 대기시키세요. 지금 바로요. 전화를 끄는 해숙이 민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주야, 잠깐만 기다려. 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검은색 차량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2대, 3대, 4대. 검은색 세단과 리무진이 마치 행렬을 이루듯 도로를 달려왔죠. 차량들이 한정식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마치 도로를 통제하듯 정확하고 질서정연하게요. 선두 차량의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하나같이 단정한 수트 차림에 귀에는 이어폰이 꽂혀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해숙 앞에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회장님. 그 단어가 울려 퍼지는 순간 주변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정식 집 앞을 지나던 행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았습니다. 대체 저 낡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누구기에 저렇게 많은 수행원들이 허리를 숙이는 걸까요? 리무진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수행원 한 명이 공손하게 문을 잡고 서 있었죠. 해숙이 민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타자, 민주야. 두 모녀가 리무진에 올랐습니다. 넓은 좌석, 고급스러운 내장재, 그리고 이미 대기하고 있던 중년 남자가 보였습니다. 김비서였죠.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해숙이 자리에 앉으며 옷 매무새를 만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상견 내장에서 모욕을 참던 평범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쥐고 흔드는 해온 그룹의 총수 박해숙 회장이었죠. 김비서. 네, 회장님. 바른식품. 알죠? 김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품 유통업체입니다. 저희 백화점 지하식품관에 반찬류를 납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퇴출시키세요. 김비서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죠. 전 매장에서 말씀이십니까? 네. 해온 백화점 전 매장, 그리고 우리와 연결된 모든 유통망에서요. 하나도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해숙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리무진이 출발하며 한정식 집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김비서. 네, 회장님. 그 회사, 그 집안. 밑바닥부터 천장까지, 먼지 하나까지 싹 다 훑으세요. 해숙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분명 뭔가 있을 겁니다. 유통기한 조작이든 하청업체 갑질이든 리베이트든 뭐든 찾아내세요. 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사장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조사하겠습니다. 해숙이 고개를 돌려 김비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딸의 눈물값이 얼마나 비싼지 똑똑히 알게 해줄 생각입니다. 김비서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민주는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알던 엄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저렇게 날카롭고 서슬퍼런 엄마는 처음 보았습니다. 엄마, 민주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해숙이 고개를 돌렸죠. 그 순간 차가운 눈빛이 순식간에 따뜻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민주야? 엄마 고마워요. 해숙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내 딸인데 당연하지. 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 때문에. 미안하긴. 너가 뭘 잘못했다고. 해숙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주야, 엄마가 오늘 왜 그렇게 참았는지 알지? 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제 다 봤어. 더 볼 것도 없어. 해숙의 눈빛이 다시 서늘해졌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그게 세상의 이치야. 다음 날 아침, 해온그룹 회장실에 김 비서가 두꺼운 서류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바른식품 조사 결과입니다. 해숙이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죠. 유통기한 조작, 원산지 허위 표기, 하청업체 대금 체불, 납품 담당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위생관리 규정 위반.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른식품은 말 그대로 썩어 있었죠. 생각보다 심하군요. 해숙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네. 지난 5년간의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위법 사항만 23건이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유통기한 조작은 형사 고발 대상입니다. 해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전 유통망 계약 해지 진행하세요.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 준비하고요. 우리가 입은 피해,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 하나도 빠짐없이 청구하세요. 금액이 상당할 겁니다. 수십억 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숙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끝까지 가세요. 김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해숙이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죠. 김 비서. 네, 회장님. 어제 그 사람들 나를 가난한 과부라고 했어요. 버스 타고 다니는 게 남 부끄럽다고도 했고. 해숙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진짜 남 부끄러운 게 뭔지 알려줄 차례예요.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 아래 바른식품을 향한 폭풍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해온 백화점 본사 로비.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한 아침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고 거래처 관계자들이 미팅을 위해 드나들었죠. 넓은 로비 한가운데에는 해온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조형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대리석 바닥 위에 찬란한 빛을 뿌리고 있었죠. 그때 정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김판수였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평소에 거들먹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다급함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책임자 나와. 김판수가 로비 한가운데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죠. 계약 해지? 그것도 일방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보안 요원들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두 명이 김판수의 양팔을 잡았죠. 손님, 진정하시고 이쪽으로. 이거 나. 김판수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나 바른식품 대표야. 5년 넘게 거래한 업체란 말이야. 그런 업체를 하루아침에 퇴출시켜? 이게 대기업의 갑질이지 뭐야. 그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무슨 일인가 싶어 발길을 멈추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휴대폰을 꺼내 들기도 했습니다. 담당자 나오라고 해. 아니, 책임자. 여기 회장이든 뭐든 나오라고. 김판수가 악을 썼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붙잡고 있었지만 쉽게 제압되지 않았죠. 발버둥치며 소리를 지르는 그의 모습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 같았습니다. 손해배상이 뭐야? 위약금이 뭐야? 우리 회사 망하라는 거야. 김판수의 절규가 로비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딩, 로비 중앙의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죠. 로비의 웅성거림이 순간적으로 멎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검은 정장 차림의 수행원들이 나왔습니다. 좌우로 도열하며 길을 만들었죠. 그 뒤로 비서진과 임원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마치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고급스러운 스카프, 우아하면서도 서슬 퍼런 위엄이 느껴지는 걸음걸이. 그녀가 걸어 나오자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인사가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바다가 갈라지듯 사람들이 양옆으로 물러나며 길을 만들었죠. 김판수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에게 잡힌 채로 입이 떡 벌어진 채로요. 그리고 수행원들 사이로 보이는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 버스에서 내리던 그 여자, 낡은 정장을 입고 있던 그 여자, 자신이 남부끄럽다고 비웃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버스? 김판수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죠. 당신이 왜 거기서 나와? 뭐야 이거? 해숙이 천천히 김판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죠. 수행원들이 자연스럽게 양옆으로 물러났습니다. 로비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해숙이 김판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는 것처럼 차갑고 무심한 눈빛으로요. 그 눈빛에는 분노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없는 냉담함만이 있었죠. 김판수 사장님, 해숙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조용했지만 로비 전체에 또렷하게 퍼졌죠. 우리 나이에 버스 타고 다니는 게 남부끄럽다고 하셨죠? 김판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죠.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알아보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김판수의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졌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손을 뿌리치지도 못한 채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죠. 아니, 이럴 수가.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상견례 때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모욕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태도, 마지막에 던졌던 그 말, 그 오만의 대가가 얼마나 매서운지 알게 될 것이라던 그 말, 모두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로비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거래처 관계자들, 방문객들까지 모두가 바닥에 주저앉은 김판수와 그 위에 서 있는 해숙을 바라보고 있었죠. 회장님. 김판수가 떨리는 손으로 해숙의 바지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무릎으로 기어가며 애원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해숙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죠. 잘못은 할 수 있죠. 단 책임은 끝까지 져야 하는 겁니다. 김판수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해숙은 한 발짝 물러서며 그의 손길을 피했죠.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듯 자연스럽게요. 제발요, 회장님. 계약만 유지해 주시면 뭐든 하겠습니다.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제발. 김판수가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위에 그의 절규가 메아리 쳤죠. 해숙이 고개를 돌려 김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악취가 심하군요. 해숙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담담했습니다. 마치 청소를 지시하는 것처럼 사무적이었죠. 당장 치우세요. 김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김판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양팔을 잡고 출구 쪽으로 끌고 갔죠. 안 돼. 안 돼요. 회장님, 제발. 김판수의 절규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원래 가던 길을 향해 걸어갈 뿐이었죠.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가는 해숙의 뒷모습을 직원들이 경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수행원들이 뒤따랐고 임원들이 그 뒤를 따랐죠.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정문 밖으로 끌려나간 김판수는 계단에 내팽개쳐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지만 그런 건 느껴지지도 않았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도 했죠. 김판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해온 백화점 본사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높은 곳 어딘가에 자신을 벌레 취급했던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인지 후회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상견례에서 복자가 던진 지폐가 이제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자신들을 덮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판수의 집, 고급 아파트인 이곳에는 이제 암울한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압류 통지서와 내용 증명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창밖의 햇살조차 이 집에는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김판수가 소파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들 태준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아버지, 진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조용히 해. 생각 좀 하자고. 김판수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째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했죠.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위약금 청구, 형사고발 예고, 사방에서 압박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거래처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고 은행은 대출금 회수를 통보해 왔죠. 바른식품은 숨통이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복자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거 봐. 우리 집 압류 또 들어온대. 그녀의 손에는 법원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김판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여자, 그 버스 타던 여자가 회장이라니. 어떻게 해? 어떻게 하냐고. 강복자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김판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 같은 눈빛이었죠. 방법이 하나 있어. 뭔데? 해온 백화점 식품위생이 엉망이라고 소문을 내는 거야. 벌레가 나왔다.
상한 음식을 팔았다. 이런 식으로 소문만 퍼지면 회장 이미지에 타격이 클 거야. 그때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서 계약 유지 조건 걸고 합의하는 거지.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범죄 아니에요? 범죄? 저쪽에서 먼저 우리한테 이런 짓을 했어.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다음날 오후 해온 백화점 지하식품관은 평소처럼 붐비고 있었습니다. 신선한 식재료와 반찬류를 사려는 손님들로 통로가 가득했죠. 그 틈에 모자를 푹 눌러 쓴 두 남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판수와 태준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허름한 옷차림에 마스크까지 쓰고 있었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어딘가 수상해 보였습니다. 김판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미리 준비해 온 벌레들이 들어 있었죠. 태준아, 저기 반찬 코너 가서 뚜껑 열 때 슬쩍 넣어. 내가 소리 지를 테니까.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래도 되는 거예요? 잡히면 어떡해요? 안 잡혀. 금방 끝나. 어서 해. 태준은 마지못해 반찬 코너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진열된 반찬들 사이에서 시식용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며 봉지에서 벌레 몇 마리를 꺼내 반찬 위에 올렸습니다. 천장에 달린 CCTV의 붉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긴장한 태준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죠. 됐어요, 아버지. 태준이 슬쩍 물러났습니다. 김판수가 반찬 코너로 성큼성큼 다가갔죠. 이게 뭐야? 김판수가 갑자기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기 벌레가 나왔어. 이딴 걸 파는 백화점이 다 있어. 그의 목소리가 식품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손님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죠. 벌레요? 어디요? 저기 봐요. 반찬에 벌레가 우글거려.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진짜네. 이 백화점 위생이 이 모양이야? 불매 운동해야 하는 거 아니야?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김판수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계획대로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품관 한쪽 벽면에 설치된 대형 LED 전광판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평소에는 광고가 나오던 화면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화면에 나오는 건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주머니에서 봉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찬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저거. 누군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방금 저 남자 아니야? 벌레 넣는 거잖아. 순간 모든 시선이 김판수와 태준에게 쏠렸습니다. 김판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자신과 아들의 범행 장면이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죠. 봉지를 꺼내는 손동작, 벌레를 올려놓는 순간, 주변을 살피는 눈빛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찍혀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보안 요원들이 사방에서 판수와 태준을 에워쌌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김판수가 발버둥을 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바로 그때 식품관 입구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만들었죠. 해숙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늘한 눈빛, 수행원들이 뒤따르고 있었죠. 그녀가 걸어오자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해숙이 김판수 앞에 멈춰섰습니다. 김판수 사장님, 해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쥐가 고양이를 물려하다니 제 무덤을 스스로 파셨군요. 김판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당신이 일부러. 함정이요?
우리 백화점 CCTV는 24시간 작동합니다. 당신들이 들어올 때부터 지켜보고 있었어요. 해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군요. 끝까지 바닥을 선택하시다니. 그때 식품관 입구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남편 나, 내 아들 나. 강복자였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죠. 그녀는 보안 요원들을 밀치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강복자가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악을 썼죠. 폭행이야. 폭행? 경찰 불러.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냉담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전광판에는 여전히 CCTV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으니까요. 해숙이 강복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강복자 씨, 가난한 과부한테 돈 던지시던 그 위세는 어디 갔습니까? 강복자의 눈에 공포가 가득 찼습니다. 해숙이 김비서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식품위의 행위, 업무 방해죄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모든 언론사에 배포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보안 요원들이 김판수와 태준을 끌고 갔습니다. 강복자도 바닥에서 일으켜 세워져 함께 끌려갔죠. 이거 나 누군 줄 알아? 강복자의 절규가 식품관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절규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숙은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걸로 끝이군요. 그날 저녁 김판수 일가의 범행 영상은 모든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바른식품의 이름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고 업계에서 영원히 제명되었죠. 그들이 자신의 손으로 판 무덤에 스스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해온그룹 회장실, 김 비서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바른식품건 최종 정리되었습니다. 해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모든 자산 압류 들어갔고 김판수 일가는 주거지에서도 퇴거 조치 예정입니다. 월세방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 비서가 담담하게 보고했습니다. 식품위의 행위와 업무 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되면서 재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해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아파트 앞 법원 집행관들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김판수 가족이 살던 고급 아파트였죠. 압류 집행합니다. 문 열어주세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강복자가 눈이 퉁퉁 부은 채 서 있었죠. 안 돼요. 이 집은 안 돼. 강복자가 문틀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집행관들은 냉정하게 그녀를 밀어냈죠. 퇴거 명령 나왔습니다. 짐 싸서 나가셔야 합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30년을 산 집이라고. 강복자가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집행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복자가 명품 가방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것만은 안 돼. 이건 내 거야. 하지만 그마저도 압류 대상이었습니다. 집행관이 그녀의 손에서 가방을 빼앗았죠. 모든 자산이 압류 대상입니다. 안 돼. 안 돼. 강복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김판수는 거실 한 구석에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죠. 소주병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뉴스에 자신의 얼굴이 나간 뒤로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어딘가로 잠적한 상태였죠. 나가세요. 더 이상 여기 계실 수 없습니다.
집행관의 말에 강복자가 끌려 나왔습니다. 아파트 앞 도로에는 이삿짐도 없이 그들의 볼품없는 몰골만 남았죠. 한때 남들을 깔보며 거들먹거리던 그들이었습니다. 버스 타고 다니는 게 남부끄럽다고 비웃던 그들이었죠. 이제 그들에게는 버스 탈 돈조차 없었습니다. 다시 해온 그룹 회장실, 해숙이 김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바른식품 공장 직원들은 어떻게 됐나요? 회사 부도로 전원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50여 명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해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가 없는데. 네. 김판수가 잘못한 거지. 그 밑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뭘 잘못했겠어요. 성실하게 일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잖아요. 해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른식품을 우리가 인수하세요. 김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수하신다고요? 이미 부도 처리된 회사를요? 헐값에 인수할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파산 절차 밟으면 공장이고 설비고 다 헐값에 넘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해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공장은 살리고 직원들은 고용 승계하세요. 다만 회사 이름은 바꿔야겠죠. 바른식품이라는 이름은 이제 쓸 수 없으니까. 어떤 이름으로 하시겠습니까? 해숙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해온식품. 우리 그룹 이름을 붙이세요. 해온그룹이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뜻이니까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바른식품 공장. 문이 닫혀있던 공장 앞에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죠. 해고 통보를 받고 앞날이 막막했으니까요. 그때 검은색 차량들이 공장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해온그룹의 임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해온그룹에서 이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해온식품으로 변경되지만 여러분의 고용은 모두 승계됩니다. 일자리를 잃지 않으셔도 됩니다. 순간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진짜요? 해고 안 당하는 거예요? 해온그룹이요? 대기업이잖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곧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졌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년의 여직원 한 명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임원이 황급히 부축했죠.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여러분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으시니까요. 공장 앞은 금세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얼싸안으며 기뻐했죠.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골목. 김판수가 계단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눈은 풀려 있었고 옷은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것 같았죠.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해온그룹, 부도난 바른식품 인수, 직원 전원 고용 승계. 김판수는 그 기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차린 회사를 자신을 망하게 한 여자가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함부로 대했던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주었죠. 김판수의 입에서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는 소리였죠. 강복자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그녀의 손목을 감쌌던 금팔찌도 손가락마다 끼워져 있던 반지도 모두 사라졌죠. 헐벗은 손목만이 쓸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해온그룹 회장실. 김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해온식품은 정상 가동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사기가 매우 높습니다. 해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됐네요. 회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가요? 왜 그들을 도우신 겁니까? 바른식품 직원들 말입니다. 굳이 인수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셨잖아요. 해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비서,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시장에서 국밥을 팔았어요. 그때 저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해숙이 김 비서를 돌아보았습니다. 죄인은 벌을 받아야 하지만 무고한 사람들까지 함께 벌받을 이유는 없어요. 그게 제가 배운 것이에요. 김 비서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죠?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1년 후 해온 백화점 지하 하역장.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죠. 야, 빨리빨리 움직여. 느려 터졌네. 현장 반장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허리를 굽힌 채 무거운 박스를 나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때 바른식품의 대표였던 김판수였죠. 1년 사이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었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고 가죽 구두 대신 찢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그것도 못 들어? 힘없으면 집에 가. 젊은 직원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김판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박스를 날랐습니다. 그 옆에서 똑같이 박스를 나르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그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초라한 모습이었죠. 한때 잘 나가던 실장이었던 그가 이제는 막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해요? 태준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끄러워. 딴 데서 안 받아주잖아. 김판수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바른식품 사건이 뉴스에 대서특필된 후 어느 회사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원조회가 느슨한 일용직 노동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같은 시각 백화점 지하 화장실. 고무장갑을 낀 손이 변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에서 줄줄 흘러내렸죠. 강복자였습니다. 한때 금팔찌를 주렁주렁 달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그녀였습니다. 버스 타고 다니는 게 남부끄럽다고 비웃던 그녀가 이제는 남들이 쓴 변기를 닦고 있었죠. 아줌마 3층 화장실도 해야 해요. 빨리 해요. 관리 직원이 무뚝뚝하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강복자는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죠.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강복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일을 마치지 못하면 그날 품삯을 못 받으니까요. 오전 10시 해온 백화점 본관 로비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윤기가 흘렀고 천장의 샹들리에가 찬란한 빛을 뿌리고 있었죠.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해숙이 걸어 나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우아한 걸음걸이. 1년 전과 다름없는 위엄이 느껴졌죠. 그리고 그 옆에는 민주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의 모습은 1년 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VIP 라운지 직원의 유니폼이 아닌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죠. 가슴에는 해온그룹 전무 윤민주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민주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민주야, 신규 매장 입점권은 어떻게 됐니? 해숙이 걸으며 물었습니다. 네, 엄마. 어제 최종 계약 완료했어요. 다음 달부터 운영 시작합니다.
잘했네. 역시 우리 딸이야. 해숙이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주는 지난 1년간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했고, 이제는 그룹의 핵심 인재로 자리 잡았죠. 두 모녀가 로비를 가로질러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기,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멀찍이 서 있었죠. 강복자였습니다. 강복자의 눈이 해숙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죠. 그녀가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강복자가 해숙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눈이 멀었어요. 그녀의 손이 해숙의 구두를 향해 뻗었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강복자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냥 지나쳐 걸어갔죠. 회장님, 제발요. 강복자의 절규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나치면서 나직이 한마디를 남겼죠. 사람의 가치는 옷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이제라도 배웠길 바랍니다. 그 말을 끝으로 해숙과 민주는 로비를 벗어났습니다. 강복자는 바닥에 엎드린 채 흐느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해숙과 민주가 백화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차 부를까요? 민주가 물었습니다. 해숙이 고개를 저었죠. 아니, 오늘은 버스 타자. 버스요? 응. 아빠 산소에 가려고. 오랜만에 버스 타고 가면 좋겠다. 민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엄마. 두 모녀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버스가 도착했고 그들은 버스에 올라탔죠. 버스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모녀.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노을이 번지기 시작했죠. 하늘이 붉은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엄마, 민주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해숙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죠. 그러네. 아빠가 좋아하시겠다. 버스가 천천히 달렸습니다. 노을빛이 버스 안으로 스며들어 모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물들였죠. 엄마 고마워요. 민주가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뭐가? 그냥 다요. 항상 저 편에 서줘서, 저를 믿어줘서, 저한테 사람 보는 법을 가르쳐줘서. 해숙이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할 일이야. 그리고 아빠가 바랐던 거기도 하고. 민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빠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해숙이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딸 잘 컸다고.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그리고 당신 말대로 사람의 마음을 잘 봤다고. 버스가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산이 보이기 시작했죠. 해숙은 문득 1년 전 상견례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갔었죠. 낡은 정장을 입고 평범한 모녀로 가장한 채로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저 평화로운 하루였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함께 그리운 남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엄마, 응? 나중에 저도 엄마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해숙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넌 이미 엄마보다 나아. 훨씬 나아. 민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버스가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죠. 하늘 전체가 붉은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돈은 안경과 같아서 사람의 진짜 알맹이가 보이지 않게 만든다고 했었죠. 하지만 그 안경을 벗겨내면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요. 그리고 결국 사람은 자신의 무늬대로 살게 됩니다. 선한 무늬를 가진 사람은 선하게, 악한 무늬를 가진 사람은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것이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버스가 묘지 입구에 멈췄습니다. 해숙과 민주가 내렸죠. 노을빛 아래 두 모녀가 나란히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요. 하늘에서는 따뜻한 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언제 드러날까? 해숙 회장님이 일부러 낡은 옷을 입고 버스를 타고 간 이유, 여러분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돈이나 지위라는 안경을 씌워놓으면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상견례 자리에서 시댁 식구들이 보여준 모습, 정말 속이 뒤집어지죠? 버스 탔다고 무시하고, 직업 비하하고, 돌아가신 남편까지 모욕하고, 심지어 돈을 얼굴에 던지기까지 했잖아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잘난 척하던 사람들이 1년 뒤에는 번기답고 박수나르고 있었죠. 세상은 돌고 도는 겁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면 내일은 내가 그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결국 뿌린 대로 거둡니다. 선한 씨앗을 뿌린 분들께는 반드시 좋은 일이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일을 겪는 가족, 지인들에게 한 번쯤은 힘이 되어주고 싶었던 분들, 혹은 도움을 받고 싶었던 분들에게 이번 이야기가 작은 위로를 전달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